5주 2차시 우리 교재 페이지 132페이지입니다. 매슬로우의 자기 실현한 사람의 특성에서 132페이지의 표로 자기 실현한 사람의 특성을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현실을 정확하게 지각한다는 것은 방어하려는 왜곡이나 자아망상에서 자유롭고 타인과 환경을 분명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수용은 자신과 타인의 강점과 약점을 수용하고 인내에 자신에 대한 수치나 불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발성과 자기 지식이 높은 것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행동과 삶의 양식이 좀 기이한 면도 있지만 대단히 자연스럽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율성이 높고 문화 변형에 대한 저항은 자기 실현한 사람은 독립적이고 역할 기대 같은 사회의 요구에 쉽게 동요되지 않는다고 해요. 문제 중심적인 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크지만 자아 실현한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 분석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외부의 문제에 관심이 있고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폭넓은 문제에 열중하게 됩니다. 신선한 평가와 정서 반응이 풍부한 것은 자아 실현한 사람은 정서적으로 풍부한 삶을 살고 사물을 신선하게 보고 존재의 경유와 기쁨, 고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빈번한 절정 경험은 주로 짧은데 때로는 긴 신비로운 순간으로 자기를 완전히 잃은 듯한 느낌, 뭔가 하나가 된 느낌이고 이는 선교, 창조, 심오한 통찰이나 과학적인 발견 혹은 명상이나 기도할 때 일어난다고 해요. 사교적은 자아 실현한 사람은 사람에게 깊은 동정심과 연민이 있고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고 해요. 여러분은 사교적이신가요? 깊고 애정 어린 대인관계는 배우자나 친한 친구와 개인적인 관계가 매우 깊고 애정 결핍으로 동기화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는 선교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선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사적인 자유의 욕구는 자아 실현한 사람은 혼자서 시간을 갖는 것에 강한 욕구가 있고 타인에게 애정적이지만 정서적으로 초연하게 됩니다. 선과 악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뚜렷이 구분하는 것은 자아 실현한 사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강한 원칙을 갖고 이 원칙대로 생활하게 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늘 수단보다는 목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창조적은 예술 분야이든 아니든 자아 실현한 사람은 비범한 창의성이 있습니다. 유머 감각이 비범함은 타인을 놀리거나 모욕을 주는 유머는 싫어하고 일상의 대화에 비꼼이 없는 유머를 좋아한다고 해요. 자기 실현한 사람의 특성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놨네요. 상담에 로저스의 인간 이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인간 중심 치료는 내담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중요시하고 내담자를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보게 됩니다. 내담자의 주관적이고 현상학적인 경험을 강조하면서 치료자를 개인 성장의 촉진자로 여기게 되는데요. 기본 가정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신뢰로우며 치료자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어도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 기법보다는 내담자와 치료자 간의 관계의 질에 의해 치료의 효과가 결정이 되는데요. 인간 중심 치료는 말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단순하지만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인간 중심 치료는 취약하거나 불안한 사람이 심리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일관되고 무조건적인 수용과 정확한 공감하는 치료자와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치료자는 일치감,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를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 중심 치료는 만일 뭐뭐 한다면 if then 이런 형식을 취하여 만일 치료자가 일관되고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과 공감 어린 경청을 내담자에게 하면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치료가 이루어지면 다음의 상황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불안하고 취약한 내담자에게 치료자가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과 공감적 이해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담자는 이런 특성이 치료자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하고요. 세 번째는 내담자와 치료자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필요하지만 로저는 일치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과 공감적 경청보다 더 기본적이라고 합니다. 일치성은 치료자가 지닌 일반적인 자질이지만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과 공감 어린 경청은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감정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만일 치료가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이를 조건, 과정, 결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조건에 대한 것은 치료자의 일치성과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공감적 경청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조건에 대한 치료자의 일치성은 필요 충분 조건이 일치된 치료자입니다. 일치된 치료자는 단지 친절하거나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기쁨, 화, 좌절, 혼란 등을 지닌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이런 감정이 느껴질 때 부정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이를 자각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치된 치료자는 수동적이지 않고 냉담하지 않으며 절대로 지시적이지 않습니다. 일치된 치료자는 정지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도 새로운 유기체적 경험에 노출되지만 대부분의 사람과는 달리 이런 경험을 자각해 심리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가면을 쓰지 않고 유쾌한 면만 보이려고 하지 않으며 진정으로 느끼지 않는 호의와 애정이 있는 척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화, 강이나 무지를 가장하지 않고 기쁨, 환희나 행복을 감추지도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은 긍정적 존중에 대한 타인, 사랑받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고 수용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을 때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 일어납니다. 치료자의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조건부 가치를 버리고 조건 없이 내담자를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에는 집착, 평가, 제한이 없습니다. 내담자에게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하는 치료자는 비소유적인 온정과 수용을 보여줄 것입니다. 비소유적인 온정이란 내담자를 숨막히게 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내담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치료자가 돌보는 것은 내담자가 어떤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 자신이 되게 되고 내담자에게 최선의 것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감적 경청은 세 번째 필요 충분 조건인데요. 공감 어린 경청으로 공감은 치료자가 정확하게 내담자의 감정을 감지하고 내담자의 감정 세계에 편견, 투사나 평가 없이 들어가서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로저스는 공감은 일시적으로 남의 삶 속에 사는 것으로 판단 없이 섬세하게 남의 삶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내담자의 의미를 해석하거나 무의식적인 감정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고 외적인 참조 틀을 갖고 내담자를 위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감은 치료자가 내담자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아 내담자가 안정감을 느끼고 위협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공감은 내담자가 자기 자신의 귀를 기울이게 해주고 스스로 치료자가 되게 하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공감과 동정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동정은 내담자를 위한 감정이고
공감은 내담자와 함께하는 감정이 됩니다. 동정은 외부 평가에 나오고 내담자 스스로 후회하게 하기 때문에 결코 치료적이지 못합니다. 자기 연민은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위협하고 자기 구조의 불균형을 가져다주는 회로운 태도가 됩니다. 또한 공감은 치료자가 내담자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자는 내담자가 경험하는 똑같은 시간에 와, 좌절, 혼란, 분노,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자는 내담자가 별개의 사람임을 인정할 때 내담자의 감정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치료자는 내담자의 감정에 인지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치료자가 아닌 내담자가 소유한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치료자는 내담자의 경험을 모두 가지지 않지만 이 순간에 내담자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전달하게 됩니다. 치료자의 과정은 일치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공감이 있을 때 치료가 이루어지는데요. 로저스의 심리치료를 받는 사람이 다 독특하지만 일정한 치료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치료 과정의 단계는 가장 방어적인 단계에서 가장 통합된 단계로 7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내담자는 자신에 대한 어떤 것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은 보통 도움을 청하지 않고 만일 치료를 받으러 와도 극도로 완고하고 변화에 저항적입니다. 이들은 어떤 문제도 인정하지 않으며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2단계에서 내담자는 약간 덜 완고합니다. 이들은 외부의 사건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의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감정을 객관적인 현상인 것처럼 개인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 이들은 여전히 한 대상으로 자유롭게 자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나의 상관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내담자는 감정과 정서를 과거나 미래 시제로 이야기하고 현재의 감정을 피한다. 이들은 이런 감정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개인의 감정을 지금 여기가 아니라 멀리 두고 그들이 개인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어렴풋하게 알지만 자신의 결정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4단계에서는 깊은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나 현재 느끼는 감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할 때 나는 몹시 약이 올랐다. 내담자가 현재의 감정을 표현할 때 내담자는 스스로 이런 표현에 항상 놀라게 됩니다. 내담자는 자신이 현재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 인지하지만 경험을 부족하거나 왜곡하게 됩니다. 5단계에 이르면 의미 있는 변화와 성장이 있는데요. 내담자는 아직 정확하게 감정을 해석하지 못하지만 현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6단계에서는 확실한 성장과 온전히 기능하는 자기 실현을 향해 있는데요. 더 일관성 있고 자신의 현재 경험을 자각하고 이를 개방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생리적으로 완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근육이 이완되고 눈물을 흘리며 순환이 좋아지고 신체적인 증상이 사라지기도 해서 온전히 유기체적인 자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7단계는 6단계의 성장이 사라지지 않아 치료 장면 외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7단계에서 내담자는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이 되는데요. 자신에 대한 계속적 자신감이 있고 자신의 경험에서 전체성을 깊게 느끼며 실생활에서 이런 경험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관적이고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갖고 타인에게 사랑스럽고 공감적일 수 있는 7단계이고요. 세 번째 결과는 인간 중심 치료가 성공하면 내담자는 일관되고 방어적 태도가 적어지면서 경험에 더 개방적이게 됩니다.
현실적이 되고 자신의 잠재력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 현실의 자기와 이상적인 자기 사이의 격차가 작아집니다. 이 격차는 현실의 자기와 이상적인 자기가 서로 조정되어서 좁혀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변해서 타인을 더 수용하고 욕구가 적어지며 다른 사람이 그들 자신이 되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매슬로우의 전체 역동성 이론은 치료 목적은 내담자에게 존재의 가치, 진리, 정의, 선, 단수성 등의 가치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담자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성장과 자아 실현을 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충동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리치료에서는 모든 사람은 더 낫고 더 풍부한 상황, 자아 실현하고자 하는 타고난 성향이 있다는 것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심리치료사로서 일을 하지 않지만 매슬로우는 그의 성격 이론이 심리치료에 적용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욕구 위기에서 신체와 안전의 욕구가 강한 사람은 심리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대신 이들은 영양과 보호를 얻으려고 애쓰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욕구 위기에서 아래 두 가지 욕구가 비교적 만족되었으나 사랑과 소속의 욕구를 원만하게 채우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주로 대인관계를 다루고 치료자의 따뜻하고 애정어린 인간관계로 내담자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를 채우고 자신감과 자기 가치감을 얻게 됩니다. 내담자 치료사와의 건강한 대인관계가 가장 좋은 심리적인 약이 됩니다. 이런 수용받는 관계 경험으로 내담자는 자신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되고 치료 장면 밖에서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능력을 갖게 됩니다. 행동주의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의 독특성, 20세기 초에 프로이드의 또 정의, 정신분석 이론들이 임상 현장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는 동안에 실험실에서 인간과 동물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려는 행동주의 이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왓슨과 스키너입니다. 행동주의 이론가들은 인간의 행동이 과학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심리학이 행동과학이지 의식의 내적 연구가 아니라고 하면서 인간의 행동은 욕구나 본능 혹은 충동과 같은 것을 배제하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행동의 동기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인간의 내적 욕구나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풍차는 돌고 싶어서 도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 도는 것이며 돌을 굴러 내려가서 구르는 것이 아니라 중력에 의해 굴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인간이 원해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말은 학습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스키너에 의하면 과학은 세 가지 특징을 갖는데요. 첫째, 과학은 검증 결과가 누적되어 원리가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철학이나 문학과 달리 누적적인 방법으로 진보해 나가고, 둘째, 과학은 경험적 관찰에 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말한 것에 의존하기보다 실제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셋째, 과학은 관계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사건들을 관찰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려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행동주의 이론이 상담과 치료에 적용될 때 그 특징이 있는데요. 치료할 대상은 관찰 가능한 외연적 행동이지 내재적 행동이 아닙니다. 아동의 부적응, 심리적 부적응이 아니라 행동적 부적응인데요. 부적응 행동은 적응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치료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외연적 행동을 다루기 때문에 치료가 방법론적으로 자연과학이 될 수 있습니다. 행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할 수 있으므로 치료 전과 후의 행동을 비교함으로써 치료의 효과인 행동의 변화를 과학적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행동은 외적 자극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본능이나 유전과 같은 내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 자극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모든 행동은 학습된 것입니다. 넷째, 행동은 학습된 것이므로 일단 학습된 행동은 재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아동의 부적응 행동은 환경에서 잘못 학습된 것이므로 재학습시켜서 문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학습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 원리로 설명될 수 있는데요. 반사적인 행동이 학습되고 고전적 조건 형성 원리, 행동 뒤의 후속 자극에 의해 어떤 행동이든 학습되는 조작적 조건 형성 원리, 그리고 관찰하여 학습되는 사회학습 원리가 그것입니다. 행동주의 이론의 주요 개념들의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은 무조건 자극에 대해서 무조건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을 반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의 중립 자극에 대해서도 보이도록 조건 형성, 학습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파블로브의 실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반사적으로 침을 분비하는 반응을 보이는데 여기서 음식은 침을 분비시키는 무조건적 자극이고 침의 분비는 음식에 대해 나타나는 무조건 반응입니다. 그런데 침을 분비시키는 침의 분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종소리에 침을 분비하도록 학습시키는 원리가 고전적 조건 형성입니다. 음식을 주면서 종을 울리는 일을 몇 번 하면 나중에는 종을 울리면 침을 분비하게 됩니다. 즉, 침을 분비하는 행동과 아무 상관이 없는 중립자극인 종소리를 음식과 연합시켜 침을 분비하도록 학습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중립자극에 반응을 보이도록 조건 형성시켜지면 중립자극은 조건자극이 되고 이에 대한 반응은 조건 반응이 됩니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한 그림의 표가 됩니다. 파블로브가 개에게 종을 울리면 침을 분비하도록 조건 형성시키는 과정을 왓슨이 사람에게 적용하게 됩니다. 왓슨은 사람의 기본적인 세 가지 감정, 공포, 분노, 사랑을 조건 형성시킬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왓슨이 공포에 대해서 신체를 받치는 힘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예를 들면 놀이기구 바이킹을 탔을 때 신체를 받치는 힘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갑자기 나는 큰 소리에 무조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 공포라고 합니다. 왓슨은 알버트라는 남자아이에게 힌지를 보여주면서 아이의 뒤에서 망치로 새를 쳐 큰 소리를 내어서 힌지와 공포를 유발하는 자극을 연합시켜서 제시하게 됩니다. 몇 차례 이를 반복하자 알버트는 힌지에 대해 공포를 느끼도록 조건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너무 잔인한데요. 알버트한테 평생 트라우마가 될 텐데. 저도 쥐에 대해서 공포감이 굉장히 있거든요. 왓슨은 아이에게 조건 형성시킨 공포를 제거하려는 실험을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거 아동학대 아니에요? 책임을 질 수 없네. 트라우마에 대한 공포를 제거하지 못하고 실험을 완료하지 못했네요. 왓슨의 설명을 듣고 재조건화 또는 탈조건화된 방법을 공포 제거에 적용하게 되는데요. 존과 피터는 아이가 토끼에 대해 갖고 있는 공포를 없애기 위해 왓슨의 원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피터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토끼를 무서워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공포를 제거하기 위해 공포 대신 안락함을 조건 형성시키도록 계획합니다. 피터가 편안한 상태에서 먹고 있는 동안 토끼를 방에 두었고 공포를 일으키지 않을 만큼 충분한 거리를 두었고 그 공포, 무서움과 연합되었던 토끼는 이제는 안락함과 연합이 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토끼를 조금씩 아이가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결국 아이는 공포감 없이 토끼를 만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제조건화 또는 탈조건화라고 하고 존이 사용한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반응에 대한 공포를 탈조건 형성시키는 것이 됩니다. 안락함, 공포자극, 토끼, 그것을 점점점 편안함으로 안락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은